이미 올라간 것 같은데. 어머나, 시작됐나 보다. 비디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한번 조회가 되는지 해볼래? 됐어, 조회? 방송 중이에요? 네. 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들어오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좀 헛짓을 해보려고요.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들을 몇 개 갖췄어요. 그래서 그걸 또 시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그냥 쓸데없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세팅하는 동안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더 랩 페이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해야 가능해질까요? 제가 이거를 타겟 참여, 도달, 참여자 수, 동영상 참여, 인기 타겟. 아하, 이건 통계군요. 일단 뭐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먼저 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주로 제일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많이 작업을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뭐 강의 준비, 그다음에 뭐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논문 쓰기 이런 작업을 할 때 맥이나 혹은 노트나 이런 걸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논문 작업이나 강의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방송 장비 체크도 할 겸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일단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알려야 되겠는데 먼저 알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내용을 시작을 할게요. 아, 여기 더 랩 방송 중입니다가 뜨네요. 오케이, 그럼 이걸 제가 공유를 해서 제 페이지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담벼락에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들어오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제 이름으로 하고 게시를 하면 이제 저런 제가 더 랩 페이지에 다시 공유를 했어요. 다시 공유를 해서 제가 제 페이지 내 타임라인에 공유 붙여넣기를 하고 전체 공개로 한 다음에 게시. 네, 그러면 회원님의 타임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제 페이지에서도 보이고 더 랩 페이지에서도 보이네요. 좋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제대로 되고 있나? 네. 네. 혹시 그 목소리가 나가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스텝들이 있어요. 뒤에. 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로 해서 제가 볼게요. 몇 분들이 보고 계신가? 어떤 분들이 보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몇 명이 보는지?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아, 지금 최다 시청자 수 6명. 아, 6명밖에 못 본다는 소린가, 그럼? 아닙니다. 실시간에 6명이 봤다는 겁니다. 아, 네네네. 지금 6명까지 최고로 본 것이고,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12명. 그죠? 지금은 4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 4명이 보고 있어. 어디서 확인이 돼요? 아, 그렇게. 근데 왜 나는 몇 명이 보는지가 안 나오지? 네.
어쨌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우리가 어떤 장비들을 새로 들여왔는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안 되겠네. 그러면 다음에 장비를 소개하도록 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변했어요. 이게 전에 빔 프로젝트로 쏴가지고 화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볼게요. 장비는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 제가 주로 강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논문을 쓸 때 어떤 절차로 작업들을 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냥 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작업하는가, 또 많이 뭐 발표 준비나 강의 준비, 논문 준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어떤 절차대로 하는지가 헷갈릴 때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라고 제가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경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학원에서 주로 했어요. 대학원 수업할 때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주로 대학원에서 하는 작업들이 뭐 발표 준비나 논문 작업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키노트 화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그 발표 준비를 할 때요. 1부, 2부로 나눌게요. 1부는 이제 발표 준비에 대한 건데 발표 준비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키노트 화면을 먼저 켜놓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입력하려고 기다리죠. 근데 사실은 컴퓨터로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입력할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행여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된 다음에 컴퓨터를 여는 게 좋습니다. 많은 그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이 먼저 이런 슬라이드웨어, 즉 키노트, 맥 키노트라든지 윈도우 파워포인트 같은 이런 어플들을 먼저 실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생각 정리를 다 하고 개요를 짜고 내용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제 경험상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의 경우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슬라이드웨어 컴퓨터를 펴놓고 혹은 책이나 논문 자료들을 옆에 놓고 막 입력하기 시작하기 바빴었는데요.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제 생각엔 해야 할 이야기를 먼저 다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작성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이야기를 기획을 하고 또 그거를 글로 쓰고 낙서하듯이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에 손을 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발표를 많이 준비를 안 해보신 분들한테 감히 조언을 하자면 입력할 내용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게 머릿속에서 정리든 아니면 페이퍼로서의 정리든 그렇게 완벽해질 때까지 컴퓨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 입력할 내용과 생각 정리를 할 때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들도 있죠. 유용한 그 도구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자료를 찾을 때는 열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성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막 깝깝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우리가 몰입하거나 골몰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선생님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던 페이스북 친구 김용석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이런 방식을 처음 시도해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제 그런 분들이 책이나 강연이나 저술서를 보고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먼저 생각이나 자료를 먼저 모으고요.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개요를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글을 쓰든가 혹은 발표 슬라이드를 작성하든가 그런 절차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맥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스크립트가 있으면 이 스크립트는 사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혹은 내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거나 그 스크립트는 내가 수집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정리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구조를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구조를 짜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야기 구조가 마련이 된 다음에 그걸 슬라이드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이런 식의 간략한 스크립트가 수십 장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것인가,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입을 해서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가, 이런 생각 정리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데 이때 슬라이드 작업도 컴퓨터를 열고 시작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저 네모난 박스들 있잖아요. 저 네모난 박스들이 실제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입니다. 그러면 저거 이제 신용카드를 대고 그렸거든요, 노트에. 신용카드에 노트를 대고 그려서, 노트에 신용카드를 대고 그려서 거기에다가 그림이나 글자, 즉 내가 컴퓨터로 작업을 할 레이아웃을 짜는 거죠. 저런 식으로. 저 때까지도 컴퓨터를 손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몰입의 순간이 깨지거든요. 저걸 하는 동안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작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나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을 좀 잘 봐주세요. 실제 저렇게 작성된 것이 넘어가 버렸네. 이 작업인데요. CLT 강의 때 많이 쓰는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저런 것을 전부 다 마련을 레이아웃을 해놓으면 그림 배치라든지 어떤 글자를 입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열고 작업하는 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제가 2013년도에 대전 그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보수교육 특강이었습니다. 보수교육 특강은 다들 싫어하잖아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대전지의 그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좀 체계적이었어요. EBP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그걸 신경계, 근골격계, 그리고 EBP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짜가지고 이제 기획적으로 했던 보수교육이어가지고 몇 번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작업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노트 3권을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노트는 프로젝트 관리 노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떤 강연이나 수업을 맡았을 경우에 그의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는 노트이고, 오른쪽은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그 3권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컴퓨터를 손대지 않는 거죠. 먼저 이 강의 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노트는 강의를 맡았을 때 특강이나 해야 될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적는 건데요. 이렇게 먼저 네모칸으로 어떤 강의를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요구한 주제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의뢰를 받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만 다닙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내용을 이제 적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건 뭐 하루아침에 적는 게 아니라
뭐 생각날 때마다요. 생각날 때마다 뭐 샤워하다가도 생각나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놨다가 나와서 적고, 뭐 다른 운전을 하다가, 그리고 혹은 뭐 다른 수업 준비를 하다가, 그리고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떠올리는 단어들이나 개념,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식으로 막 적습니다. 잡다한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적고, 또 며칠 날 어느 자리에서 그 기억을 떠올렸는지도 막 적습니다. 두서없이 적는 거죠. 때로는 저렇게 뭐 이미지, 이런 개념은 이런 이미지를 써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그렇게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책에서 보았던 아주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옮겨 적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노트에다가 저렇게 다 때려 잡는 거죠. 계속해서 씁니다. 계속해서. 뭐 내용이 완성이 될 때까지가 아니라 계속 아이디어 생기는 대로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면 저렇게 이제 허접한 마인드맵으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를 이제 적는 거죠.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들 같은, 이건 지금 마인드 매니저라고 하는 어플인데, 마인드 매니저로 이제 아까 그 노트에다 적었던 개요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굳이 이제 이 컴퓨터로 다시 한번 옮기는 건 이제 이 개요들을 막 이리저리 옮겨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려고 할 때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겨놓고 작업을 하면 그 옮겨지는 게 깔끔하게 순서들이 바뀌거든요. 노트에다가 하면 이제 그 마인드맵 지도가 복잡해지니까 저는 이렇게 또 번거롭지만 또 생각 정리를 좀 위해서 이렇게 옮겨놓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열게 되는 거죠. 저는 슬라이드 작업보다는 슬라이드 작업을 먼저 하기보다는 페이퍼로 먼저 그 이야기할 내용들을 적거든요. 꼭 논문을 쓸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작성되었던 그 내용을 이렇게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그 개요가 아까 마인드맵에서 작성된 그 개요예요. 그래서 먼저 개요를 저렇게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마인드맵 개요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어요. 파일을 불러오니까 저걸 다시 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만 몇 번 하면 옮겨와지니까. 그렇게 이제 옮겨와지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써갑니다. 그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는 게 그 개요이고요. 그 개요에 맞추어서 이제 저렇게 텍스트들을 입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쓰고, 그리고 다른 이제 자료들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제 머릿속에 모든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자료들에 있는 내용을 또 여기서 입력을 하고, 또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그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매뉴스크립트를 입력하는 순간에도 또 아이디어들이나 또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석도 달기도 하고 메모를 달기도 합니다. 윈도우용도 있으니까 그 긴 글을 쓰시는 분들은 HWP 한글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어플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작성이 돼서 스크립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수십 장의 이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면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스크립트 내용하고 스크립트 원고 내용하고 발표 순서하고는 또 그 순서가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슬라이드 개요를 다시 합니다.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매뉴스크립트 개요에서 약간만 손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 작은 하부 개요 하나하나가 슬라이드 한두 장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면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글을 쓸 때하고는 조금 그 순서들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이야기를 구조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메모를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내용에서 어떤 슬라이드 때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이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텍스트들을 다 마련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또 그 제 페이스북 친구분인 이상혁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이상혁 대표님이 그 생각정리 메모에 대한 강연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했는데, 이제 그분 강연이나 책 내용들을 읽어보고 저도 시도를 해봤어요. 내 글씨체로 내 근육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끄적일 때 더 몰입이 되고 생각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해봤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마련이 된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서 이제 슬라이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인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고 노트를 꼭 페이퍼나 노트를 사용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 정리를 노트나 페이퍼로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내용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혹은 뭐 완전히 마련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 정도로 몰입을 좀 한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마인드맵이라든지 마인드노드라든지 엑스마인드라든지 이런 그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생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경우는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글쓰기 앱을 이용을 해서 그 스크립트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편집은 이제 페이지스라든지 뭐 윈도우에서는 HWP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이런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될 곳에 보내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슬라이드 구상을 아까처럼 하고 또 이제 슬라이드 작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따로 뭐 강의 준비나 따로 그 강의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자연스럽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생각 정리가 되니까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조리 있게 얘기가 가능해지고 그런 준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이게 지금 일부고요. 이 남자가 일하는 법 두 가지였죠. 강의 준비를 하는 거하고 이제 논문 쓸 때 컴퓨터를 어떻게 맥을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논문 쓸 때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논문 워크플로우를 진행해 나가는지를 짤막하게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은 맥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페이스북에 맥마니아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데 그 그룹에서 이제 몇 회 이렇게 맥마니아 재능 나눔 콘서트들을 했었어요. 저는 동영상으로만 이제 자료로만 보다가 3회 때는 이거 오래됐네요. 이거 3회 한지는 3회 때는 제가 직접 참가를 했어요. 페이스북 그 맥마니아 운영자분께서 이제 그 3회 강연자를 이렇게 모집한다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겁없이 실력도 안 되는 놈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그때 제가 그 대학원 과정에 있을 때니까 논문을 많이 쓸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 쓸 때 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페이퍼스라고 하는 앱을 중심으로 그 워크플로우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맥 쓰기 전에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윈도우 컴퓨터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윈도우 컴퓨터로 PC로 논문을 쓸 때 제일 성질이 나고 제일 번거로웠던 게 예전에 봤던 논문 찾는 거예요. 논문 한 편 쓰고 한 편 쓸 때 뭐 한 5, 60편 검토하고 막 자료들을 모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쌓이고 하면
이 논문들을 어떻게 막 그 논문 주제별로, 연구 주제별로 막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직 계층적으로 폴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석사학위 논문, 또 뭐 연도나 저자나 학술지나 주제로 하위 분류를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면 나중에 어떤 그 논문을 찾아갈 때는 또 그 논문을 일일이 다 폴더들을 클릭을 해서 막 논문들을 찾아야 됐었습니다. 그게 제일 화가 났었는데 맥으로 옮겨온 뒤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이제 페이퍼스라고 하는 어플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내가 세상을 속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페이퍼스가 윈도우도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맥용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맥을 샀다가 아예 이 페이퍼스2라는 어플 때문에 아예 맥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이주를 하게 됐는데 이 페이퍼스라고 하는 앱을 뭐 페이퍼스뿐만 아니라 페이퍼스와 비슷한 앱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들도 있고요. 가장 이제 그 비교되는 게 엔드노트인데 각각의 어플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페이퍼스를 쓰면 일단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 윈도우로 논문을 쓰면서 화가 제일 많이 났다는 거, 예전에 봤던 논문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여기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이 폴더를 만들지 않더라도요. 물론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메모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간략한 문헌 달기, 참고 문헌 달기도 기능을 지원을 해주니까 초안 작성 시에는 아주 유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논문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데 큰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 더 많은 앱들이 있을 텐데 주로 논문 관리하는 앱들입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조테로도 쓰는 분들 많이 있죠. 엔드노트, 그 다음에 맨델레이, 그 다음에 리퍼웍스, 그리고 또 페이퍼스,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뭐 서치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쉐어,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기능은 서치 기능은 페이퍼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공유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온라인 공유가 약간 단점이긴 했죠. 저장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읽고 그리고 쓰고 할 때 페이퍼스가 많이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어플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페이퍼스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투고할 때는 논문 투고할 때는 엔드노트로 다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리젝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술지를 바꿔가지고 내야 되잖아요. 그럼 참고문의 형식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엔드노트로 작업을 다시 해가지고 투고를 하면 학술지를 바꿀 때 몇 번만 클릭하면 그 형식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스로 쓰고 엔드노트로 작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논문 작성을 할 때 쓰는 앱들입니다. 이 앱이 일단 생각 정리를 할 때 아까 마인드 매니저라고 하는 그 어플들을 유사한 어플들을 쓰면 됩니다. 생각 정리할 때는 마인드 매니저나 옴니 아웃라이너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초안 작성이나 아이디어, 주제문, 단락 구성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퍼스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페이퍼스와 그리고 엔드노트를 가지고 문헌 관리를 평상시에 해놓습니다. 아주 지금 문헌 관리 앱들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페이퍼스로 논문을 관리하고 읽고 메모를 하고 아이디어나 기획은 마인드 매니저나 그리고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생각정리, 노트도 당연히 이용하겠죠. 생각정리를 한 다음에 논문의 개요를 작성을 할 때는 아웃라이너를 씁니다. 옴니 아웃라이너라는 어플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는 당연히 긴 글이니까 논문도 스크리브너를 쓰고 그때 이제 페이퍼스로 참고문헌을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맥용 페이지스라든지 그다음에 HWP 한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최종
다듬고 이제 투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최종 투고할 때는 저렇게 학술지에 투고할 때는 엔드노트까지 이제 작업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작업을 마치게 돼요. 평상시에 투고하지 않는 글들은 저기 페이퍼스에서 저도 끝냅니다. 논문을 작성을 하는 순서예요. 저런 흐름도로 이렇게 여러 어플들을 거치면서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그 각각의 논문들에 대한 그 필수 기능들만 하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과거에 또 시도해봤던 것이 다른 조금 더 가벼운 워드 프로세서나 참고 문헌 관리 방식은 없을까 싶어가지고 저 멜렐이라든지 부크엔드라고 하는 또 어플이 있어요. 그런 어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방식을 또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약간 좀 흐트러졌네. 네, 괜찮아졌을까? 화면이 약간 제가 아이패드를 만졌더니 약간 화면이 좀 이상해졌어요. 네, 그 새로운 것들도 지금 제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면이 괜찮아요? 화면이 실제로 깨졌구나.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지금은 페이퍼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부크핸드로 내보내서 저건 시도해봤던 거예요. 부크핸드로 내보내서 새로운 그 워드 프로세서인 멜렐 이 두 가지가 되게 가벼워요. 필수 기능들만 담고 있어서 아주 다루기에 너무 가볍고 시스템을 많이 잡아먹지 않아가지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렇게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개요를 짜는 어플, 그 다음에 단락 구성이나 핵심 주제문을 작성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이용이 되는 어플들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스크리브너나 페이퍼스를 이용을 해서 또 작성을 하고, 최종 편집은 페이지스나 워드 같은 걸로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논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좀 복잡하게 사는 것 같죠? 제가 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게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상 실제로 저런 많은 어플들을 거치면서 저만의 이제 작업 흐름도이죠. 저런 작업 흐름도대로 해봤더니 컴퓨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컴퓨터를 저는 이제 맥을 쓰니까 맥을 정말 저한테 유용한 효율적인 도구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컴퓨터답게 쓰고 지금은 컴퓨터가 굉장히 강의를 준비를 하거나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 작성 시에 컴퓨터는 워드 프로세서로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워크플로우나 몇 가지 필수적인 어플들의 사용법을 알면 정말 유용하게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제가 강의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를 움직이면 화면이 좀 깨지는군요.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남자가 맥으로 일하는 법, 저는 이제 주로 일을 업무 외적인 것들은 강의 준비나 그리고 논문이나 그리고 스크립트, 강의 유인물 작성, 특강 유인물 작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들이나 방법, 그 다음에 작업 흐름도 즉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CLT 나누기 더하기 프로젝트를 11월 말에 좀 해볼까 라이브 방송으로 미친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몇 가지 방송 장비들을 좀 했다가 있는 장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장비로 해보려고 했다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장비들을 좀 샀어요. 오늘 좀 웹캠도 새로 오고 마이크도 새로 사고, 오늘은 전에처럼 빔 프로젝트로 쏘지 않고 아이패드와 아이맥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또 어지럽다고 난리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맥으로 제가 지금 방송들을 실제로 컨트롤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나간 그 프레젠테이션은 이 아이패드로 했습니다. 이 아이패드하고 아이맥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을 썼고요. 이 어플이 아마 무슨 어플이더라? 이 어플이요. 에어서버라고 하는, 잘 아시죠? 에어서버, iOS, iOS 쓰는 아이폰이나 아이맥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주는 화면 공유 어플입니다. 이 앱을 써서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OBS라고 하는 무료 이 영상 편집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 어플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 받아가지고 블로그 이용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요 마이크를 써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아이팟 장비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 몇 대, 1번 카메라, 뭐 2번 카메라 하면 CLT 강의를 할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어서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전에 한번 해보니까 빔 프로젝트로 쏘니까 그 슬라이더 화면이 너무 구려가지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쓰잘데기 없는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마칠게요.